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들어 우산을 들고 다닌 적이 없다 했더니요. 정말 비가 언제쯤 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달 들어 발생한 산불 건수가 예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오후 늦게 경기도 과천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 불이 나서 2시간여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가을 산불의 가장 큰 원인,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 같은 것들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의 산불 장기 예측 결과를 보니까요, 이달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지수 등급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산행하실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7일 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현재 기후위기 상황은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세계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고 지구 온도도 계속 오르면서 지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임계점까지 치닫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가를 또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대 협정을 맺을지 아니면 집단 파멸의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사무총장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연설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에 탄소 배출 감축을 더디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좀 더 빨리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의 가스 자원을 탐내는 행동을 자원 식민주의다라고 비난하면서 지금은 도덕적으로 절대 비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바르바도스의 총리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이 도서국들에게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자금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액을 수십억에서 수십조로 늘리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대통령도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 세계 4%에 불과하다면서 녹색 전환은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개발을 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나 대통령도 기후변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아프리카가 이 기후변화에 지게 된다면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입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걸 이제 논의를 하다면서 공식적인 의제로 손실과 피해를 산정했고요.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보호 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고급 포도 품종이네요. 루비 로망. 근데 이 루비 로망의 묘목이 해외로 유출이 됐는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시카와 현에서 생산되는 고급 포도인 루비 로망의 묘목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불리고 있는데 이 루비 로망의 묘목이 한국으로 유출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루비 로망은 올해 7월 달에 첫 번째 경매에서 한 송이에 150만 엔, 우선으로 1,400만 원이 넘는 돈에 팔렸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고급 포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비 로망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알려진 계기가 작년 8월 달에 한국에서 팔린 TV 보도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8월 달에 이시카와 현은 한국에서 현지 조사를 결국 실시를 했었고 서울 시내 한 백화점과 고급 슈퍼마켓에서 루비 로망이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접 루비 로망 포도를 세 송이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DNA를 감정한 결과 이시카와 현에서 만들어지는 루비 로망과 유전자형이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한 송이에 1,400만 원이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네. 이게 묘목이 우리나라로 유출됐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루비 로망이 판매가 됐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묘목을 들여와서 키웠다는 건데 한 몇 년 정도 키웠다는 겁니까? 생육 기간으로 추정해 봤었을 때 5년 이상 묘목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걸려야지 과일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시카와현은 농가를 상대로 묘목 관리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한국으로 묘목이 유출된 경위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은 이 고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계약을 맺은 현 내에 있는 농가에 한정해서 묘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유출된 루비 로망은 일본 현재 생산된 것과 비교해서는 모양이 고르지 않고 색깔이 나빴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했는데요. 입자도 현지 것보다는 좀 작고 당도도 16.7로 높지 않아서 이시카와현 기준인 18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루비 로망은 그 하나의 무게가 20g 이상으로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인 알맹이가 크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1995년부터 14년에 걸쳐서 이시카와현이 개발한 독자적인 브랜드고 2012년부터는 해외 수출 시작했다고 합니다.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6천만 엔 우선으로 5억 7,200만 원어치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해외로 농산물이 유출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이런 거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품종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신품종으로 보호하는 유포프 협정에 가입한 나라에서는 품종을 개발한 육성자가 각각 그 나라에 품종을 등록하면 그 나라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생산자가 재배하거나 증식을 하게 되는데 증식할 경우에 이걸 금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출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국제 상표 등록도 있는데 각국이 권리를 인정하면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에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시카와현이 상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각 국가의 상품 출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등록을 다 마쳤다고 하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47개 국가와 지역에서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표 이제 품종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등록 비용은 한 국가당 수십만에서 200만 엔, 1,900만 원 정도로 등록 비용이 각각 다르고 등록 기간도 길게는 45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명품 농산품의 해외 유출은 일본 정부의 오랜 과제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2016년쯤에 유출됐었던 고급 포도 품종
샤인 머스켓에 대해서 국내 육성자가 품종 등록을 했다면 이제 받은 허가료가 연간 100억엔 우선으로 9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샤인 머스켓은 중국에서도 급속히 보급되면서 현재 재배 면적이 일본 면적의 30배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품종과 관련된 외신 소식 들어봤고요. 가뭄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가뭄이 우리나라도 지금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저장성에서도 가뭄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장성에 여러 도시가 잇따라 가뭄 정보가 발령되는 등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장성의 진화시, 렁친시에선 대부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서 용수 공급 가능 일수가 70일, 50일까지 각각 떨어졌습니다. 진화시의 비상관리국 관계자는 지난 6월 하순에 장마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강우량이 예년보다 무려 70% 감소해서 1954년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면서 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언론은 러칭시의 용수원인 난시강의 수위가 급속히 떨어져서 지난 9월 달부터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저수지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이 1,600만 톤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운영은 중단됐고요. 저수지에서 물을 훔쳐가는 것도 아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군요. 그런데 보통 중국에선 이럴 때 인공강우를 실시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장성 기상국이 가뭄 해소를 위해서 지난달 말부터 이틀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인공강우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가뭄 해결을 위해서 인공강우를 실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동절기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장시성, 후난성도 혹독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 이후 3개월 동안 장시성의 평균 강우량이 148.3mm로 예년 대비 72% 줄었고요.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시성에 있는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의 수위가 상수원인 양쯔강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6.87m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양호는 지난 9월 23일 7.1m로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는데 이걸 깨고 호수의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난성 창사시는 지난 8월 달 이후 지금까지 37.9mm 비가 내려서 예년 평균에 대비해서 14%에 불과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달 이후 양쯔강 유역에 유례없는 폭염, 가뭄이 지속됐고 8월 달 장마철에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당분간 남부 지역의 해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시성의 비상관리청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가뭄이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중국의 젖줄로 불리는 창장 지구, 그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속하는 스촨, 충칭, 장시, 저장, 후난 등 10개 성시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스촨성은 일부 지역은 수력 발전을 중단되면서 한때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9월 달에 중국 벼농사의 66% 차지하고 있는 양쯔강 유역의 가뭄 때문에 중국의 올해 벼 생산량이 3에서 6%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양쯔강과 주변 저수지들이 적정한 수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게 돼서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스촨 등 일부 지역은 겨울철에 전력난을 겪을 것 같고요. 또 겨울철에 파종하는 유채, 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질이 있을 거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가뭄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올해 식량 생산은 큰 차질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최대 벼 상산 지역인 양쯔강 유역에 혹심한 가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목표치를 웃돌 거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의 경작 의욕을 높인 효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가을 식량 수확량이 90% 넘게 진행이 됐는데 식량 생산의 거점인 동북, 서북, 산둥, 안휘 일대로는 황하이 지역의 작황이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대두, 옥수수 등 식용유 추출 작물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미 여름 식량 수확량이 1억 4,740만 톤으로 작년보다 약간 늘었고 쌀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동북과 서북 등 황하이 일대 가을 작황도 양호해서 창장 중하류의 가뭄 피해도 불구하고 올해 식량 생산량이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창장 유역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업 보조금 지급과 수매가 인상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경작 의욕을 높였고 경작 면적이 늘어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작지 보조금을 1,205억 위안 정도 지원하면서 밀과 쌀의 수매 가격도 인상했고요. 또 실제로 경작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일회성 보조금도 작년보다 2배나 늘려서 지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집무실이 포함됐는데요. 특수본은 윤희근 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것을 포함해 총 45대의 휴대전화, 또 할로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472점, 컴퓨터 전자정보 12,593점, CCTV 영상 15점 등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미 입건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기영 용산구청장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4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처음에는 본인이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재질문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용산구청에서 헬로윈데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대책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를 언급하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사고 발생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이 회의에 정작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후 관련 대책회의들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박희영 구청장이 참사 당일 자매도시인 의령군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기존의 해명과는 달리 행사에는 영상 축사를 보냈으며 집안일을 보고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용해인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박희영 구청장을 제소했고 국민의힘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도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정부 책임자들이 국회에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이 김은혜 홍보수석과 김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작성해 주고받은 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급히 지우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이 당사자들은 국감과 상관없는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하다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일이 터질 때마다 경지를 거론하는 것이 후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찰 배치 부족에 대한 지적에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인원이 13만 명이 넘는다라면서 그만큼 우리가 인파에 둔감하다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밖에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공소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모 여부는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 부원장 측은 공소장 내용은 소설이라면서 이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이 국가 정상이 받은 선물은 국가 소유인데요. 이에 따라 풍산개 2마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대신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주장인데요.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지 17일 만인 어제 석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네요. 네, 미국 의원을 뽑는 중간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의원의 약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2년 뒤 대선을 미리 점칠 풍향계가 될 수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법안 등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선거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가 차기 미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미국 상하원은 민주당이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하고 이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박빙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박빙 지역에서 결선 투표나 재검표,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이 최종 개표 결과는 길게는 몇 주 뒤에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인상됐다고요? 네, 주택 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의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이 국민주택 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에서 1.3%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 이상인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주택 청약저축의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 국민주택 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 수반이 되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 두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하고 내년 초 금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서울의 개인 택시 부재 제도 한시적으로 해제가 된다고요?
네, 내일 그러니까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 택시 강제 휴무제가 해제가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연말연시 심야 승천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이 심야 승천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택시 부재 해제는 45년 만으로 이 개인 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서 심야 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5,000대의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측을 했는데요. 단 이 부재 해제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심야 시간 버스 수송력을 8,000명 늘리기 위해 올빼미 버스를 12월 1일부터 3개 노선을 연장하는 걸 포함해서 총 37대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갑자기 폐업을 통보했던 푸르밀, 일단 회사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나요? 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갑자기 전 직원들에게 이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일반 통보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는데 일단 푸르밀 노사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이 회사에 40여 년간 원유를 공급해왔던 농가들도 이 생계가 막막해졌다면서 상경 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해왔는데요. 노사 양측은 일단 회사는 운영하되 인원은 30% 감축하기로 했고요. 회사는 매각할 수도 있고 자체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273명이었습니다. 전날에 3.3배로 급증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4천여 명 정도 많아지면서 화요일 집계로 보면 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고요. 사망자는 3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6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첫날인 지난 월요일 그 만여 명의 18세에서 59세 성인이 추가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2가 추가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2.9%입니다. 네. 끝으로 스포츠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우승팀은 SSG 랜더스였습니다. 그제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SSG는 어제도 3대2로 끌려가던 6회 말 김성현 선수가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역전 결승 2루타를 터뜨리면서 키움 히어로즈를 4대3으로 눌렀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였고요. 이 전신인 SK 와이번스 시절까지 포함하면 통산 5번째, 4년 만에 이 한국 시리즈 재패이자 또 창단 2년 만에 우승이기도 합니다. 특히 SSG는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최초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로 1위를 했고요. 한국 시리즈마저 석권해서 이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절기상으로는 입동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나 눈앞의 풍경들은 늦가을과 이어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올해 단풍과 겨울을 목전에 둔 나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수업의 저자,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선생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상 나무를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나무만의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나무하고 매일 같이, 나무와 같이 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나무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한결같다라는 그 나무의 미덕을 꼽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른 들판에 홀로 우뚝 서 있다 보니까 나무가 우리한테 아무리 세상이 삶과 죽음이 이렇게 격동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 앞에 서면 우리의 어떤 일상을 차분히 돌아보게 하는 게 나무의 미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나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장산 단풍 절정이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올해 단풍 어떠셨나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네. 지난 주말에도 단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내장산 지역이 정말 절정이어서 내장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도 보면 오르내리는 길이 굉장히 길이 밀리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단풍도 제가 다녀온 그 해남 지역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까지 정말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앞에 우리 그 방송에서 올해 가뭄이 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했는데, 전남 지역도 그 가뭄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그 단풍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와 무관하게 단풍이 아름다워서 잠시라도 우리 눈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에게는 참 큰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단풍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빨간 단풍나무 생각을 하는데요. 단풍이 네네. 붉은 빛깔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풍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분명히 그 단자는 붉을 단자가 맞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은행나무 노랗게 이제 단풍이 들지만 은행나무가 노랗게 변한 것도 단풍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 영어로 단풍을 오톰 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을색.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단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라든가 이 갈색이 드는 이 참나무 종류의 네네. 나무들도 역시 단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풍이라고 하면 가을에 이 초록잎 사이가 변하는 모든 빛깔을 한꺼번에 이제 통틀어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단풍 빛깔 보면 어쩜 이렇게 참 예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궁금한 게요. 단풍이 이렇게 드는 원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단풍이 드는 겁니까? 예, 가장 궁금한 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초록 빛깔로 무성하던 이 단풍잎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로 바뀌는 게 참 놀랍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빨간색, 노란색, 갈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잎 사이가 처음 돋아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빛깔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나뭇잎들은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광합성은 엽록소가 하는데 이 엽록소가 광합성을 잘하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엽록소가 햇빛을 받는 거를 방해할 요소는 다 이 엽록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강, 노란, 갈색의 빛깔이 다 들어 있었지만 엽록소가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초록색 아래로, 예, 엽록소가 초록색이니까 네. 그 초록색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우리 눈에는 이제 초록 빛깔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네. 예. 가을이 오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나무들은 이제 가을이 와서 겨울 채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이제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는 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 물관이 짐승들로 치면 이제 혈관과 마찬가지인데 가느다란 관인데 이 가느다란 관으로 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중에 만약에 겨울이 돼서 0도씨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다라면 그러면 이 가느다란 관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얼면 이 관이 얼어 터지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혈관이 터져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이제 나무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자로 이제 나뭇가지에서 잎사귀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 떨켜층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물관을 틀어 막아요.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서 비활성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엽록소가 비활성화가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뭇잎 안에 들어있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초에 네. 들어있던 빨간색, 노란색, 갈색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빨간색은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은 카로티노이드, 갈색은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을 경우에 이런 갖가지 색깔이 드러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단풍이 드는 야. 원리이자 단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거의 무슨 지금 자연 다큐 한 편 봤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색이었고 이제 그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되면 스스로의 본연의 색을 다시 드러낸다. 그렇죠. 예, 굉장히 뭔가 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단풍철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어떤 채비를 해야 될 텐데 겨울엔 어떤 채비를 하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생명 유지만 해나가는 식으로 겨울잠을 자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게 동물들처럼 겨울잠을 잔다 이런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신기합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다고요? 예, 이게 아주 독특하고 그래서 재미있는데요. 네. 남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남천이요? 예, 키가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에서도 울타리 나무를 많이 심어서 키우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상록성 나무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나무인데 네. 이 잎사귀가 초록빛일 때도 굉장히 예쁜데 얘가 겨울이 되면 얘도 이제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잎사귀가 빨갛게 단풍이 드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군요. 근데 네. 요즘에 보니까 단풍 드는 시기가 좀 갈수록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건 단풍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건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이고요. 네. 예,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이게 일정하게 1년에 며칠 정도씩 이렇게 빨라지는 게, 일정하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늦어졌다, 빨라졌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아이고.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또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단풍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요 떨어지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나뭇잎의 낙엽은 뿌리 곁에 떨어져가지고 이듬해에 다시 이 나무가 생명활동,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밖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거는 사실은 비하고는 달라요. 예. 눈은 나뭇잎 잎사귀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쌓이면 이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뭇잎 잎사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겨울에 눈 내리는 것도 대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거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뭇잎 잎사귀를 떨어뜨리면서 이 겨울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생명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가 몇만 년, 수백만 년이 되기 때문에 네. 나무들이 나름 본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네. 지금 삶의 이 지혜를 터득한 것 같다라는. 오늘부터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나무를 봐도 굉장히 좀 유심히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나뭇잎 수업의 저자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인천, 경기도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등 서해안에 있는 교량 등에서는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겠네요. 가시거리가 갑자기 변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개가 해소된 뒤에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운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북, 충남,